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이 망하겠어?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정말 그쵸. 많으세요. 네. 근데 불과 5년 만에 지금 은행 네. 1,100곳 정도가 네. 문을 닫았다고 해요. 네네. 은행만 믿고 은행에 맡겨놔도 괜찮을까요? 이런 이제 기사들을 보실 때 약간 좀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은행이 문 닫은 게 아니고 정확히 하면 은행 영업점이 철수를 한 거죠. 네. 본점이 문 닫았으면 큰일인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어쩔 수 없는 일들인 것 같아요. 인터넷 은행도 많이 생기고 경쟁이 격화되니까 실제로 인구가 적은 소도시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포를 통폐합하죠. 두 개 있었는데 하나로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이고 그거 자체가 뭐 은행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더 문제는 이제 보통 대형 은행이나 국책은행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은행, 산업은행 같은 정부에서 하는 은행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같이 큰 시중은행들도 제가 보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저축은행 예. 같은 경우에 실제로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 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부실이 발생을 해서 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저축은행에 예금했던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을 예금했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 혜택을 못 받잖아요. 네. 예, 예금자 보호를 못 받아서 자기 원금을 날리고 뭐 이런 부분들 많았었고 그리고 5천만 원 미만이었어도 저축은행 문 닫고 그 다음날 가면 바로 추금해 주는 게 아니고 뭔가 파산이 됐으니까 뭐 행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달씩 걸려서 돈을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제 돈이 묶여 있었으니까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고금 예금 많이 나왔잖아요. 인플레이션 생기면서 기준금리 올라가고 예금 금리 이제 고금 예금 많이 나왔는데 대형은행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 갔다가 다시 4% 이렇게 됐고 그 뭐 중간에 7% 막 이런 8%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보통 이제 저축은행들이 이런 고금리 예금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저축은행에 덜컥 하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5천만 원 넣으면 이체를 못 받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축은행 사태 때 실제 고생하셨던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은행별로 한 4,700만 원씩 이렇게 이자 받는 걸 생각을 하는 거네요. 여유를 딱 비워두고. 그래서 왜냐면 절대 안 믿으세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 믿으시는구나. 네네네. 은행 못 믿죠. 자기 한번 고생을 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분들이 보기에는 다 은행이잖아요. 이게 뭐 시중은행이고 이게 뭐 저축은행이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나 은행에 했는데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막 줄 서서 막 예금 돌려먹고 막 이렇게 이제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한 4,7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은행마다 이렇게 예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예금자 보호법에는 이제 5천만 원까지이고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고금리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은행 점포가 줄어들고 뭐 그런 거가 큰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기사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은행원들 뭐 짐 싼다. 뭐 이제 뭐 중간에 뭐 임금 피크제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뭐 퇴직 명예퇴직이라든지 기사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은행 부실이 이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고령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은행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이렇게 나가고 약간 경영적 뭐 실적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렇고 은행들 뭐 최대 수익 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서 은행 직원이 나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은행이 다 좋냐, 다 나쁘냐 이게 아니라 이런 은행은 이렇고 이런 은행은 좀 이렇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분을 해서 봐야 되겠네요. 기준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고. 그럼 작가님께서 아무래도 예전에 은행에서 20년간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예금 상품, 적금 상품 중에 좀 어떤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 예금 적금을 이제 많이 나누서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디테일하게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간다라고 치면 예금을 지금 다 하면 안 되겠죠. 다음 달 금리가 더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있는 뭐 현금이 1,0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은 지금 예금하고
그럼 좀 기다렸다 금리 올라가면 또 100만 원 예금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걸 해지해버리면 그 한두 달 동안에 이자도 못 받은 거니까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영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네. 몇 개 봤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나온 이제 예금 풍차 돌리기 이런 컨셉인데 언제까지 금리가 올라갈지 아냐. 약간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 있어서 여기 현금으로 그냥 놔뒀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비용이 나가요. 예금 뭐라도 해놨으면 이자를 계속 받았을 텐데 그 현금으로 놔뒀으니까 이자를 아예 못 받은 기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문제가 되거든요. 나중에 금리가 꺾이는 순간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꺾인 다음에 돈 넣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 되게 복잡한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넣어놓고 보는 게 낫고 만약에 이제 좀 애매하다고 하면 통장을 나눠 놓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있으면 뭐 200만 원씩 5개로 나눠놨다가 금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면 해지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이제 저는 보통 현금을 놔두지 않는 편이거든요. 네. 통장 현금 안 놔둬요. 그래서 예금을 하더라도 지금 예금하고 다음 달에 또 월급 받아서 좀 세이브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또 예금하고 이 통장에 다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새로 통장을 만들면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금리 인상기를 대응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많이 진행이 돼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예금만 한다면 금융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금리의 추이를 예측한다? 이거 너무 약간 어려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금리가 높은데 문제는 이 금리는 명목금리거든요. 그러니까 명목이라는 건 이름뿐인 금리인 거고 실제 금리는 이제 실질금리라고 해서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서 계산을 하거든요. 대충 계산해도 뭐 기사에서 보셨듯이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뭐 7% 올랐다 뭐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금리에서 인플레이션 빼면 지금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게 지금 2020년 하반기부터 1년 반 넘게 계속 마이너스예요. 실질 금리가. 그러면 예금을 하면 손해예요. 그죠? 근데 지난 1996년부터 이제 통계를 뽑아보면 97 IMF가 있었잖아요. 이때도 실질금리는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뭐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11년 뭐 남녀파 때 이런 경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마이너스로 갔어요, 실질금리가. 근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지금 예금하시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를 그냥 알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지만 이게 저는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또 예금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고 하신 것 중에 뭐냐면 금리를 많이 주니까 일단 예금으로 갔다가 한 1년 있다가 상황 봐서 다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이 판단할 시간을 시장에서 줄 것이냐. 보통은 자기가 쳐다보기 전에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하다 보면 이제 확 올라가 있어서 야 지금 너무 비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 잡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통은 예금 금리는 오늘 기준으로 앞으로 1년 후의 성과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투자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기준으로 최근 6개월 1년 전 과거를 보고 성과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과거 거랑 미래 거랑 같이 비교하는 거거든요.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금의 1년 후의 수익률이 5%면 지금 투자했을 때 1년 후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요렇게 비교하는 게 맞거든요. 요렇게 비교를 해보면 수익률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건데 이런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25% 빠졌을 때 투자에 주식을 샀다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 1년 후에 어떻게 되냐. 이제 지난 20년 동안 통계를 쭉 뽑아보면 한 80% 이상의 확률로 주식이 올라요. 얼마나 오르냐면 20에서 30%. 네, 굉장히 많이 올라. 한국, 미국 동일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빠졌으니까 올라가죠. 평균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으면 빠지고 재작년이 너무 많이 올랐던 거고 재작년에 정리된 거고 물론 지금보다 더 빠질 수는 있지만 1년 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 날 확률이 80%가 넘는데 문제는 손실 날 확률도 20% 가까이 돼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 20%의 내가 될까봐. 지금부터 1년 후는 또 그 20%에 속하면 또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30% 까졌는데 또 마이너스 나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두려운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산 배분 투자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만 이렇게 움직여요. 작년 같은 경우가 나빴던 때 마이너스 5%, 뭐 7%, 뭐 10% 이렇게 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플러스가 나요. 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한 95% 이상의 확률로 플러스가 나요. 네. 플러스도 10% 넘게 나요. 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건 게 뭐 작년에 5% 빠졌잖아요. 올해 10% 나야 장기 평균이 60%가 되거든요. 그러면 2년 연속 빠진 경우는 없냐?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네,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뭐 생길 수는 있어요. 네. 가능성은 있지만 과거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서 자산 배분이 잘 버텼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는 자산 배분 투자를 하기엔 너무 좋은 시기죠. 네. 실제로 제가 2019년 1월부터 이제 연금 계좌, 연금 절세 계좌 3총사에 대해서 네. 그 계좌 공개를 했거든요. 네. 계좌 인증을 했어요. 블로그로 하다가 지금 유튜브로도 하는데 수익이 계속 많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자산 배분을 좀 더 액티브하게 하지만 수익이 많이 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말까지 연금 계좌나 IRP 계좌는 거의 50% 수익이 났어요. 누적으로. 그러니까 연 환산해서 한 13, 4% 정도 난 거예요. 자산 배분 투자가 5에서 10%인데 네. 23, 15가 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열광해 주시고 저도 기분 좋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운이다. 나도 다 해석할 수는 없다 이게. 네. 근데 원래 이렇게 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알게 됐는데 그때 수익이 많이 났던 이유가 2018년에 마이너스 났어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2018년에 주식이 한 20% 넘게 깨졌거든요. 네. 자산 배분도 마이너스 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저 운이 좋게 2019년 초에 시작한 거죠. 알았으면 더 많이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 시장도 겪었고 코로나도 겪었고 작년도 겪었고 해서 뭐 지금 4년 됐어요. 그 연금 계좌들 공개한 지가. 네. 4년 누적 수익률이 IRP 같은 경우에 연 5% 좀 넘거든요. 네. 작년 포함해서. 네. 와. 네, 나쁘지 않죠. 시장이 네. 안 좋았으니까. 네. 그때는 네. 특히나. 좋았으면 10%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 시점에 구애를 받지 않기 네. 때문에 그런 건 되게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투자하기에 좋은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기대 수익률이 예금은 5%인데 자산 배분 투자는 10% 넘어가고 주식은 더 많아요. 근데 이건 변동성이 크고 자산 배분은 훨씬 적기 때문에 저는 자산 배분 투자한다. 물론 자산 배분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적금을 하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쵸, 특히나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왜냐면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작년에 주가 빠지고 부동산 빠지고 전 세계 비슷하게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만 부동산 빠진 게 아니거든요. 네. 주식 부동산 다 빠지니까 경기 침체의 징조들이 많이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네. 경기 침체가 한 반 정도 왔을 수 있어요. 근데 주가가 뭐 그 정도 빠졌잖아요. 네. 한 30% 빠졌으니까 50% 빠진다고 치면 한 반 정도 왔고 좀 더 남았을 수 있죠. 그리고 혹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미 한 7, 80% 이상 경기 침체 진행됐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솔직하게 관심 있는 건 경기 침체가 아니라 내 주식, 내 부동산이 빠지냐 오르냐 이거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라는 단어에 약간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너무 암울해요. 너무 암울한데 보통 경기 침체를 이제 정의할 때 GDP가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냐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하고 그다음 미국에 있는 전미경제연구소는 좀 더 다른 조건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금도 경기 침체 중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전미경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는 판정이 침체 시작 이후에 6개월에서 10개월 지난 다음에 해요. 예. 코로나 때도 3월에 빠졌다가 반등하고 나서 6개월인가 있다가 경기 침체였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경기 침체 안에 저희가 있는 걸 수 있죠. 네. 뭐 다다음 달에 발표할 수도 있죠. 네. 작년 10월부터 경기 침체였다. 뭐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이거 나중에 또 발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경기 침체 안에 있을 수 있고 경기 침체 안에서 그럼 경기 침체 얼마나 했냐 아무도 몰라요. 끝난 다음에 알아요. 끝난 다음에 분석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반쯤 진행된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내년 초에, 올 초죠. 올 초에 좀 더 하고, 그럼 반등될걸? 라고 할 수도 있고, 이미 80~90% 진행됐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끝난 다음에 통계가 다 모아지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설사 오더라도, 지금이 경기 침체를 하더라도,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죠. 네. 주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알겠어. 말 안 해도 이제 알겠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더라도 내 투자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작년에 호황기였잖아요. 네. 주식 부동산이 빠진 거지. 근데 대부분의 기사는 이제 주식 투자자 혹은 부동산 투자자 기준으로 이제 나와요. 근데 달러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년에 와, 달러 너무 좋았는데 많이 올랐죠. 이렇게 난 거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 한 10월, 11월부터 달러가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금이 또 되게 많이 올랐어요. 2달 사이에. 그리고 달러나 금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는 시장이었어. 네. 쭉 빠진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니까 망했다. 이제 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약간 다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내가 보는 시장을 넓혀서 보는 게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달러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달러는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어요. 코로나 때 한번 겪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겪었죠. 근데 그 전 더 길게 보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100원, 1,200원대에서 1,400원대까지 환율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900, 1000대에서 1600까지 올랐어요. 네, 60% 이상 올랐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다양한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냥 뭐 침체는 잘 모르겠는데? 난 그 정도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저도 손실이 났지만 작년에 네. 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손실이 뭐 이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뭐 기분은 좋진 않아요. 기분 좋진 않지만 그래 뭐 나는 뭐 그냥 리밸런싱 하면서 계속 대응해 가면 되니까 지속적인 투자 가능하고 갑자기 전략을 바꿀 일도 없고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올해는 굉장히 기대가 되긴 해요. 작년에 고생했으니까. 네. 근데 뭐 안 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재밌는 게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주가 계속 안 좋은 게 좋아요. 계속 싸게 사잖아요. 계속 싸게 사는 거거든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이 지금보다 더 빠져가지고 20~30% 더 빠지잖아요. 진짜 싼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싸게 살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라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 4~5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싸게 사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좋은 기회고 이제 또 다른 해설이 막 붙으면 이제 너무 힘든 거고. 약간 이런 건데. 그러면 작가님 지금 현재가 2023년 이제 1월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의 한 중앙에 와 있을지 어느 정도에 와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주식들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하다. 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작가님 또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투자를 할 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팅하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카카오를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50%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제 가까운 동생이 여동생이 친동생이요?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오빠가 이제 이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명절 때 고향에 갔는데 카카오를 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그때 40몇 %?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길래 똑같이 대답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샀냐?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회사는 좋은 회사고 우리나라는 다 카카오를 쓰지 않냐? 그래서 덜컥 샀는데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너한테 지금 100만 원 혹은 1000만 원이 있는데 카카오를 살 거냐 하니까 지금은 사기 싫대요. 네, 그러면 답이 정해진 거거든요. 당장 빼야죠. 네, 근데 못 빼요. 왜냐면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손실을 피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빼는 순간 확정이 돼버리니까. 네. 이제 더 무서운 건 사실은 기회비용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놔뒀을 때 앞으로 자기가 겪게 될 고통, 더 하락할 가능성, 그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없는 기회비용. 네, 요걸 다 버리고 또 못하는 거예요. 사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제가 만나서 얘기 나눈 분 중에 그걸 실천한 분은 한 분 정도? 아무도 못했어요. 이건 내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다. 다 이런. 네.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많이 내렸을 때는 이거 본전만 찾으면 나 팔 거야. 딱 거기까지만 하고 팔 거야. 근데 막상 또 본전이 되면 또 못 팔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비용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이제 심지어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한 20% 빠진 그러니까 아는 후배가 요거만 딱 회복되면 자기 바로 정리할 거래요.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두 달 안에 20%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면 제가 하겠죠.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당장 팔으라고 했어요. 네. 그분 진짜로 정리를 했어요. 네. 와. 네, 살을 내는 마음으로 정리를 했는데 실제로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정해야 돼요. 아니면 아예 싸게 들어가든지. 네. 맞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아예 그러니까 적당히 싼 가격에 들어가서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죠. 네, 중간에 오르든 떨어지든. 네, 그래서 거주용 부동산은 그게 좀 쉬워요.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근데 투자용을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고 또 갭 레버리지가 클수록 어려워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깡통 정세 되거나 하면 또 전세금 또 내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너무 세게 쓰면 이제 위험한 거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즘 같은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맞아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요즘 같은 때도 그렇고 주식이 오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시장이 좋든 나쁘든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라고 하죠. 네. 투자 공부를 하라고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불안할 때, 요즘처럼 불안할 때일수록 자기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돼요. 네. 그럼 투자 철학이라고 하면 뭐 당신의 삶의 철학은 무엇입니까?처럼 너무 뜬금없는 소리인데 되게 잘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자주 인용을 하거든요. 그 뉴욕대의 어소스 다모다란 교수님이 이제 얘기한 건데 투자 철학이란 시장을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관점이 일관되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세부적으로 이제 위험과 평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투자 대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시장의 작동 원리나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매우 공감이 되고 투자 철학이 잘 정립이 되면 주가가 올라서 배가 아플 때도 그렇고 주가가 빠져서 힘들 때도 마찬가지고 크게 동요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원래 이래 라고 가정하고 가는 거죠. 그거 받아들이는 거죠. 부동산 원래 이래. 그리고 사람들 심리는 원래 이래. 나도 마찬가지야. 이거 다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는 자기한테 맞는 전략, 투자 전략을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투자 대상도 마찬가지인 게 뭐 코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투기냐 투자냐 뭐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어쨌거나 돈을 벌기 위한 행위인데 리스크 감당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느냐거든요. 예. 근데 저는 코인은 하진 않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네.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저는 한 채가 있어요. 실거주 목적. 실거주 목적으로. 네. 근데 당연히 거기도 큰 돈이 들어갔으니까 대출도 받았고 그래서 투자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내가 실거주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죠. 네. 장기로 가져가는 거고 장기적으로 아파트의 평균 상승률은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강남 아파트의 장기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20년. 10년, 20년짜리 한 5%대밖에 안 돼요. 네? 아, 연평균 5%. 네. 네.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네. 그 뭐 시기를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그쵸.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5%에서 6% 정도고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부동산을 누가 다 돈 주고 사냐고. 그죠? 그래서 전세를 끼고 만약 50%를 끼고 사면 수익률이 10%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레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거고 부동산의 장점은 이제 장기 투자가 가능하죠. 사실 실거주는 그냥 눌러 앉아 살면 10년, 20년 되면 이 5% 수익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복리로 누적되면. 네. 그 외에 이제 레버리지 많이 껴서 한 경우는 되게 위험한 거고 네, 그런 게 좀 문제인 거죠. 요즘 같이 불안할 때는 유튜브를 잠시 이것도 유튜브인데. 네. 지금 이거는 켜주시고요. 네, 이게 뉴스를 잠시 꺼두시고 책을 읽으시면 좋아요. 네, 저희 이제 혼란스러울 때 좀 책을 저도 읽거든요. 네. 왜냐하면 알던 것도 다 까먹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아했던 책,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책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도 되거든요. 한번 읽었던 책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탁 펴서 읽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읽힌 책들이 좋은 점이 굉장히 그 정제된 내용들이 많아요. 경험에서 축적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맞다 이랬었지 라는 교훈을 얻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시간을 버티기가 좀 좋거든요. 그럼 지금 투자 철학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현금이 최고야라면서 돈을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반면에 이전에 사두었던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을 가지고 이거 제발 내리지만 말아라라고 버티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각각 이 두 사람에게 좀 어떤 조언을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현금이 최고야 그래서 예금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금은 1년 후에 이제 성과를 지금 보는 거고 투자는 1년 후에 성과를 알 수는 없어요.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내보면 주식이 25% 정도 빠지잖아요. 고점 대비 25% 정도 빠지면 그 다음 1년 동안 상승할 확률이 80%가 넘어요. 한국이나 미국에는. 상승을 했을 때 보통 상승률이 20에서 30%.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락할 확률이 20% 정도 있어요. 그때 15% 이상 더 하락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주식은. 상승을 많이 빠졌으니까 오른 게 당연하죠. 과거 역사도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2008년에도 반토막 나고 그 다음에 엄청 올랐거든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들어가기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 자산 배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확률이 뭐 95% 이상이에요. 95% 이상? 네네네. 3% 5% 자산 배분도 올해 빠졌거든요. 빠진 다음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상승할 확률이 90%가 넘어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당연한 게 뭐냐면 자산 배분 투자에 기본적으로 이제 백테스팅이라는 걸 이제 검증을 이제 해보는 건데 검증을 해보면 뭐 장기 변동성이 뭐 6%, 뭐 7%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하락하는 거랑 상승하는 거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기 수익률이 뭐 6%, 7%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올해 마이너스 5% 났으면 내년에 10%가 나야 장기 평균이 거기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수익이 나요. 날 확률 굉장히 높아요. 100%는 아닌데 저도 당연히 올해 마이너스를 많이 났겠죠. 마이너스 났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건 내년에 오르겠지. 실제로 이제 앞으로 거슬러 가보면 연 단위로 거슬러 가보면 2018년에도 마이너스 났어요. 그때도 주가가 20% 정도 빠졌고 자산 배분이 마이너스 났어요. 혹시 그럼 그때 자산 배분을 했다면 몇 프로 정도까지 마이너스? 주식이 20, 마이너스 20이라면 자산 배분은 몇 프로 정도 마이너스가 자산 배분은 되나요? 보통 주식 마이너스 20, 25% 빠질 때 5에서 10%? 많이 훨씬 더 적네요. 네, 굉장히 낙폭이 적죠. 50%가 빠졌을 때 한 10%가 좀 넘었고요. 더 많이 낙폭이 심할수록 자산 배분은 더 줄어드네요. 그 폭 자체가. 그래서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항상 옆에서 이제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나도 벌었지만 좀 배가 아파요. 근데 옆에서 너무 많이 잃잖아요. 내가 조금만 잃으면 너무 유한이 돼요. 유한이. 상대적이죠. 진짜 상대적이에요.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빠질 때 덜 빠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잃지 않는 투자가 정말 좋은 투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잃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이 첫 번째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코인이든 아파트든 싸게 사면 돼요. 잃을 수가 없잖아요. 안 내려가면 되니까.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싸게 사는 시점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자산 배분 투자를 권하죠. 저는 그래서 해요. 저는 주식, 개별 주식도 안 하고 아파트 투자도 안 하거든요. 저한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자산 배분 투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쉬워요. 이제 보통 제가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제 월보에서도 강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되게 자세히 거기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학교 교과 과정이랑 제가 많이 비교하거든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는데 초등학교 때는 전 과목을 다 배워요. 국영, 수학과 음악, 체육, 미술까지. 근데 전 과목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 중학교를 갈 때 뭐 예중을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고등학교 가면 뭐 인문계, 자연계 뭐 요즘도 그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때는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갈리고 대학을 갈 때 전공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투자도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자기 적성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 8살한테 너 컴퓨터 공학과 갈래, 수학과 갈래 이렇게 하면 선택 못 하잖아요. 뭐 겪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전 과목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야,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어.
배워보고 겪어보고 그걸 12년 하고 나서 대학을 가잖아요. 근데 투자는 거꾸로 하거든요. 채권이 뭔지 주식이 뭔지 부동산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친구 말을 듣고 동전주를 사거나 코인을 넣어요. 부동산 1,000만 원 넣고 2,000만 원 버는 뭐 이런 거. 예.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고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상대적으로 쉬운 거고 그런 이제 작은 월세나 이런 건 되게 어려운데 그거부터 해요. 투자금이 작으니까. 이건 뭐냐면 8살이 대학교 전공을 선택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연히 가치 투자 이런 걸 해요. 했다가 가치 투자의 특성을 잘 모르고 시작을 해요. 근데 가치 투자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렇죠. 분명히 보상을 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예. 그럼 자기랑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뭐냐면 8살이 대학교로 영문학과를 간 다음에 4년을 다 다니고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 예. 그럼 바꾸던 거야. 같이 투자하다가 아니야 이젠 부동산이야. 갑자기 부동산을 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도 많이 버리고 수업료라고 하잖아요. 네. 시장에 수업료를 내잖아요. 네. 돈을 잃은 걸 시장에 수업료 낸다고 하잖아요.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미리 공부를 하고 가면 수업료를 훨씬 덜 내도 되거든요. 네. 수익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하죠. 왜 사람들이 금융맹이 되고 금융 공부를 안 하게 됐느냐, 이건 정부 탓이죠. 근데 정부 탓하는 게 제일 편하고 좋긴 한데 근데 어쨌거나 뭐 언제까지 그걸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미 보시는 분들 대부분 성인이시고 더 이상 뭐 알아서 해야죠, 지금부터는. 네, 이제부터는. 네, 알아서 해야 돼서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조금씩이라도 하셔야 되고 사실은 이 돈을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관심이 확 가니까. 집은 부동산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하면 알아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뭐 원룸을 가든 뭘 하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니까 간접적인 경험도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이 준 전문가세요. 네. 이사 몇 번 다니고 나면. 네네. 그리고 뭐 집 한번 사보면 이게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는데 다른 건 관심을 안 가져요. 주식도 그렇고 관심 가져야죠. 네. 맞아요. 관심 가져야 됩니다. 채권, 골드, 달러. 보통은 다 언제 관심 갖냐면 가격이 오른 다음에. 관심 그게 뉴스에 나온 걸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항상 끝물을 잡게 되죠. 네. 달러를 제일 많이 물어볼 때가 작년 9월, 10월 1,400원 갔을 때. 네, 1,400원. 네, 지금은 알죠. 네. 그게 고점이었다는 걸. 지금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때 관심을 가져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쌀 때 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달러가 쌀 때 샀었어야죠. 1,200원일 때. 맞아요. 1,100원일 때. 그때가 쌌을 때였죠. 네. 그때 샀으면 좋았죠. 근데 그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금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하나 딱 질문해보면 좋은 게 지금 싼가? 지금 비싼가요? 딱 생각해보면 좋아요. 주식이 지금 싼 것 같으세요? 비싸진 않죠. 네. 비싸진 않잖아요. 네. 예. 비싸진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테슬라 뭐 70%, 60% 빠졌잖아요. 오, 네. 비싸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더 빠질 것 같은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개별주는 되게 어려운 게 회사가 망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어렵죠. 예. 근데 미국 주식시장이 망하진 않거든요. 한국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폭탄이 떨어져서 핵폭탄이 떨어져 이런 거 빼고 그럼 어차피 주식뿐만 아니라 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거 빼고는 주식 시장 자체가 망하진 않기 때문에 지수에 투자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죠. 네.